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부분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납세 의무자만 하지 않고요. 과세 기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과세 기간이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 저희가 앞에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에 매입과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관련된 우리 무슨 부분? 지금 상계 정리하는 거, 그리고 납부하는 시점의 회계 처리, 그 부분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산 실무를 진행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모두 다 끝나고 뒤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집계된 거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의 얘기를 또 한번 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6페이지인가요, 여러분? 세무이익교재는 23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납부하는 사람. 근데 사실상 부담한 사람은 소비자니까 우리가 각각의 거래별로 나올 때마다 징수해서 갖고 있다가 그냥 무엇만 내는 역할만 해주는 부분인 거죠. 그럼 세법에서는 그 납세 또는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할 거냐라는 걸 정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그 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영리를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영리 사업자만 납세 의무자로 본다. 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리 목적 사업자든 영리 목적 사업자가 아니든 사업자에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우리 무엇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독립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다른데 이렇게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나 이거 해 라고 해서 단독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적이다라는 부분에 무슨 의미가 녹아 들어가져 있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한다. 그리고 저는 옷을 팔고 있다. 그럼 옷을 여러분 어제도 팔았고 오늘도 팔았고 내일도 팔 거잖아요. 그게 계속성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가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따져보니 그들을 우리를 뭐라고 부르자? 사업자라고 부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아주 간단하게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국세청에 우리 관할지 세무서에 뭘 했을 것이다. 나 사업합니다 라고 신고했겠죠. 그래서 저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납세의무자. 그래서 사업자는 누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요. 법인 사업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유의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납세 의무자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부분? 재화를 무엇하는 자? 수입하는 자. 근데 여러분,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위쪽에 사업자 쪽에 써주면 되는데 사업자 쪽에 안 써드렸어요. 따로 분리시켜드렸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수입할 때 우리 소비지구 과세 원칙 때문에 무엇한다? 국경을 넘으면 우리 세관에 신고를 했을 것이고 이 국경이라는 건 일종의 세금을 징수하는 선입니다. 그런 걸 관세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세선을 넘으면 우리는 수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상황에 세관장은 무엇을? 수입 세금 계산서를 누구한테? 사업자한테 발급해주고 우리 부가세를 징수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거를 왜 사업자에 안 넣어놨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수입을 놓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셔서 해외에서 물건 사갖고 들어오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부분까지는 관세가 면해집니다라고 얘기하고 얼마가 넘어가거나 또는 내가 숫자가 넘어가거나 또는 미리수가 넘어가면 그거는 신고하셔야 되고요. 관세도 내셔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신고 안 하고 들어오시다가 걸리면 밀수가 되죠. 그러면 한국에서 팔리는 금액으로 다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내나 또는 공항에서 그거 써서 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여행객인 거잖아요.
그럼 저도 수입하는 거 신고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불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를 또 뒤에 가면 수입 얘기가 잠깐 요만큼 등장하거든요. 거기서 요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도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요즘엔 직구라는 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직구할 때 우리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오, 한국보다 많이 싸네? 그래서 많이 싸다라고 해서 주문을 하고 나서 봤더니 뒤에 가서 갑자기 눈탱이 맞은 꼴이 되죠. 알고 봤더니 운송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일정 금액이 넘어갔으니 세관에서 무슨 부분 이거 간이 통과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진행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관세 얼마 내시고요. 부가세 얼마 내시고 이거 고가네요. 개별 소비세도 내시면 되고요. 술 수입하셨어요? 주세 내시면 되고요. 아무나 술은 수입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탱이 맞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구할 때 항상 부가적으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해야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거기서도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가능해요? 세금을 내고 들어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도 지금 납세 의무자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과 법인이라고 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왜 영리성 얘기도 했고 사업성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영리성이라는 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영리목적 사업자만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다. 영리목적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거 따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이다, 간접세이다? 간접세이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한다. 다만 각각의 단계별로 사업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무엇하고 있다?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리라는 부분은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글 읽어보면 사업자 간의 경쟁관계 중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고 막 이런 얘기 써 있어요. 근데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사업성. 자, 사업성은 말 그대로 사업성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판매하고 나는 매일매일 만들어서 팔고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따라다닌 용어가 무슨 부분이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실제 내가 사업을 하는 장소가 있고 또는 생산하는 부분에 현장이 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사회 통념상 제가 이런 말은 제일 어렵다겠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사업하네. 저 사람 잘 개인 사업하는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사회 통념상의 의미예요. 여러분 끄덕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계속적, 반복적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거에 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사업성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동생한테 물건 2개를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거 제품을 2개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 사이트에 그 하나를 팔겠다고 올린 거예요. 그럼 저도 사업자로 보아서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거든요. 안 하죠, 여러분. 우발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한 번 할 거잖아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에 뭘 잡으러 다니냐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왜 맘카페 이런 거 많이 가입하시나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일정한 시기에 무슨 부분, 저희 부모님이 농사져요. 라는데, 일정한 시기에 딱 한 번이 아니라, 이분은 사시사철 매일매일 뭔가 팔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옥수수를 팔고, 이번에는 감자를 팔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옥수수나 감자는 면세이겠지만 그것도 사업자 등록은 내야 되거든요. 우린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배우는 거지만 근데 이 옥수수나 감자가 아니라 일정한 제품들도 팔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번에는 화장품을 파네. 이번에는 물티슈를 파네. 이번에는 마스크를 파네.
근데 국세청이 그런 거 보거든요. 이 사람 누가 봐도 사업자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조회를 해봤더니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러면 직권 등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프리마켓이라는 것도 다 잡으러 다니고요. 다 합니다. 언제 걸릴지는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저는 카드 결제 못 해드려 막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올라왔는데 카드 결제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하면 발급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분들 사업자 등록증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사업성을 띄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업성의 의미는 그런 의미. 그리고 독립성. 자,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적과 물적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시켜서 우리 무슨 부분, 어딘가에 따라다니고 있으면 안 돼요. 따로 떼서 나 혼자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인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요건이니까요. 타인에게 무엇되어 있다? 고용되어 있는 상태 또는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독립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얘기할 때요. 저는 사업자 등록을 내지는 못하지만 저는 사업자로 취급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독립적으로 강의를 하고 제가 강의료를 받고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독립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로 국가는 치부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사업자 등록을 안 내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소속으로 들어가 있다, 고용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그럼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사업자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근로소득자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물적 기준은 뭘까요? 물적 기준은 이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주된 사업에 따라다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에어컨을 구입하면 거기에 꼭 따라붙는 게 뭘까요? 설치요. 근데 에어컨을 구입하면 설치에 대한 건 내가 따로 의뢰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을 구입한 구입처에서 며칠 날 설치하러 나갈게요 라고 하고 내가 에어컨 구입 가격에 설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치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는 제가 물건을 사면 제가 삼성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샀다. 근데 우리 집까지 배송이 원칙적으로 들어오는 거다. 내가 배송비 따로 지불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배송을 따로 위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저한테 배송까지 해주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운반비라고 하는 건 부수되는 용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독립적으로 갖춘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따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무 2급이 들어가게 되면 이 주된 사업에 따라다니는 부수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과세하는 거로 볼 건지 면세하는 거로 볼 건지를 다시 무엇하자? 따져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사업자라고 정리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한테 소속이 되어 있거나 또는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건 절대로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독립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로 얘기를 하려면 우리 무슨 부분? 부가가치세 10%가 발생되는.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발생하더라. 그럼 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법에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그 세금을 내야 된다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된대요. 부가가치세가 없대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금이 있음이라는 건 과세. 근데 세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면세라고 표현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나 누구는 소득세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거 세금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세입니다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 10% 내셔야 돼요. 법인세 10% 내셔야 돼요. 6% 내셔야 돼요.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지금 세금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가 포기했다고 표현해요. 저는. 그런 걸 앞에다가 비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세금이 없는 걸 비과세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세금이 있는 걸 과세한다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건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요. 그러면 네 번째 등장하는 건 뭘까요? 재화나 용역을 무엇하고 있다?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부분? 과세되는 대상에 대한 재화를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국경에 관세선을 놓고 밖으로 나가는 건 수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수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비주고 과세 원칙 때문에 수출하는 건 영해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건 우리나라의 소비세인 10%를 징수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수입이 들어와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지금 있어야 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지금 현재 이 과세되는 부분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분에 징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과세 대상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어야만 우리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세의 반대편인 무슨 부분? 면세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여러분 수입도 면세품이 있습니다. 부가세가 없는 거. 그래서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과세 면세도 이제 구분을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 실무할 때 과세 매출, 면세 매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세 매입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부가세 10%가 무엇이다? 있다. 그런데 과세 매출은 10% 있는 거로 끝나는 거고 과세 매입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공제를 못 받느냐라는 걸 구분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뒤에 후발적으로 붙는 부분. 이런 걸 사업자. 자, 그리고 사업자는 크게 분류를 해보시면 어떻게 등장이 되더라. 자, 우리 사업자에는 우리 앞에서 영리 목적 추구하는 거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영리 사업자인 분들도 들어오고요. 비영리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영리 사업을 하고 있겠죠.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무엇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영리로 보진 않죠. 이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따로 하고 있지 않는 한. 그래서 그들은 비영리 쪽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납세 의무자 또는 납부 의무자에 포함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요 부분을 자주 물어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또는 납부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네, 해당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 부분, 요거 교재 236페이지 세무 2급 교재 하단에 음영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 있을 거예요. 저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위쪽으로 써드린 것 뿐입니다. 그럼 사업자는 일단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과세사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가 아예 발생되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법인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이 과세자는요, 법인은 절대로 무엇하지 않는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 간이는 영세하다의 의미예요. 숨겨져 있는 용어가. 영세하다란 얘기는 내가 매출이 많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누구 중에 개인 사업자 중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 금액이 얼마?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자. 혹시 지금 수업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나 4,8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개정됐습니다. 2021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4,800 기준이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제로 들어올 수 있는 개인 사업자가 넓어진 거죠. 폭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다? 간이과세자는요, 세금 계산서 절대 발급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건 사주고 세금 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금년도부터는 이제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내가 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간이과세자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무엇 해야 된다? 내가 물건을 팔고요. 세금 계산서를 꼭 줘야 돼요. 상대편이 사업자면. 근데 나는 안 줬다? 가산세 내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가산세가 뜬금없이 툭 터지는 게 아니고요. 항상 제가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용어가 들어온다라는 거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일반과세자는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일반과 간이를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기본 서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그럼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갔더니 이 유형에 나눠드린 것처럼 앞에 뭐라고 써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양식이 몇 장이다? 아니 몇 장이 아니라 몇 개이다? 2개로 양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할 때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회사 등록에 가면 여러분 우리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구분하는 난 있었겠죠. 그리고 개인사업자인데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인지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가 달라집니다. 메뉴 이름은 동일해요.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등록에서 이런 설정 값이 잘못되면 부가세 신고서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사 등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법인으로 배웠기 때문에 개인은 등록해 본 적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됐을까요? 그러면 일반과세자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양식이 어떤 구조이냐. 그 계산 구조가 전당대 세액공제법이라는 용어는 배우고 들었고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아서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내가 사가지고 올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계산 구조이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세액을 내는 구조로 가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 대가에 내가 무엇을 공시해 줄 테니 지금 국세청이 일정 시점에 맞춰서 업종별 무엇을 부가율을 공시를 해줍니다.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공시율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부가율이 15%이다. 그러면 여기에 15%를 곱한 거에 몇 프로를 뗀다? 10%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일반 과세자보다 세부담이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급대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됐을까요? 그리고 이 공급대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을 제가 잠깐 했어요, 여러분. 그럼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 그러니까 내가 물건 얼마에 팔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공급가액이고 여기에 곱하기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서 우린 누가 나온다? 부가가치세가 나오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급가액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무엇한 거? 더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걸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부가세 포함된 금액의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납부세액으로 본다. 다만 당신도 사업하는 과정 중에 매입한 것 중에 공제가 가능한 게 있으면 저 납부세액에서 빼줄게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기에서 여러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무엇할 수도 있다.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결정이 돼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가 임의로 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세액의 구조를 얘기할 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납부세액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뒤에 가서 공제가 가능한 요건을 우리 무엇하셔서 정리하셔서 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매입세액을 뺀다고 표현 안 해요. 여기는 지금 매입세액을 뺀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금년도에 바뀌었어요. 계산 방법이.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 중에 세법 개정에 제일 많이 바뀐 게 2021년 기준 간이과세자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근데 시험은 현재까지 출제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이 7월 1일자부터 바뀐 세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시험에는 내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시험엔 안 내겠지만 이제 하반기 시험부터는 내기 시작을 하겠죠. 그것도 좀 관점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납부세 계산하는 부분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 양식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똑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일반 과세자 신고서와 간이과세자 신고서가 다르다는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저랑 전산실무하면서 들어간 신고서는 우리 법인으로 회사 등록했고요. 그 부가세 신고서에 갔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예요. 그럼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건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봤다라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간이과세자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프로그램에서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회사 등록 하나 하시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두시고, 그리고 회사 정보 넣는 자리에 가면 뭐가 있다? 일반인지 간이인지 선택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선택하시면 우리 실제 신고서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이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는 물건을 팔았다, 재화를 인도하였다, 용역을 제공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되느냐. 그리고 증빙의 발급은 누가 한다고요?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출자, 그들이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뭘 발급한다?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급합니다. 자, 간이 과세자는 뭘 발급한다?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발급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을 써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준의 점을 정해줬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4,800만 원을 가지고.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이면 4,800만 원 기준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미만이니까 4,800만 원은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뭘 발급하고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데 4,800만 원 이상이 이제 등장하겠죠. 그러면 이 위쪽으로 등장하는 사람. 그럼 저는 이렇게 쓸게요. 4,800만 원 이상. 그리고 어디까지가 간이과세자다? 8,000. 자, 그러면 우리 4,800만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간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발급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세무대리인 하신 분들은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세무대리는 간이도 있고 일반도 있고 면세도 있고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겸용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장 대행하는 회사가 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4,800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간이는 되겠지만 작년까지는 간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올해도 간이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모두 다 고객을 다 훑어봤더니 저희 같은 소비자이다. 그러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거래하고 있다? 나도 사업자죠? 상대편 물건 사간 사람도 사업자래요? 그럼 이제 뭐가 우선이에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우선이라고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간이과세자입니다. 이게 내년에 또 어떤 식의 정비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법이 조금 복잡하게 바뀐 게 올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행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 그럼 시행착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법을 또 개선을 해요. 그래서 또 개정이 일어나고.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 지금 힘든 상황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무슨 부분? 세금에 대한 신고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게 왜 업데이트가 돼야 되냐면 세금 간이과세자도 우리가 매입 매출 종표 입력할 때요. 유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 유형을 입력할 때 형태가 두 가지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의 형태로 입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영수증 발급에 해당되는 분들로 입력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간이과세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요. 무슨 부분? 간이라는 자리에 유형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간이과세자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랑은 간이라는 유형으로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종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호는 똑같아요. 둘 다 15번. 근데 글씨만 달라요. 그거로 입력하거든요. 근데 이 검토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업무 담당자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거리가 좀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이과세자는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 근데 금년도 금액이 아니라 언제이다? 직전 연도. 그럼 2021년도의 직전 연도는 언제이다?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포함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자. 이거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공급대가 금액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면세사업자 먼저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없는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재화를 공급하고 있는데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느냐? 아니 사업자 등록을 해야 내가 사업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고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나 또는 내가 벌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이면 법인세를 개인이면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은 분명히 낼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 법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인세법상 사업자고 당신이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우리 법인에 대한 등기부 등본 없이 그냥 무슨 법은 내 신분증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납부세 계산 구조는 안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증빙발급은 무엇하냐고요? 부가세가 없는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의 의미가 뭐다? 이 세금이 부가가치세라는 부분에 세금을 보여주는 난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계산서는 세금자가 없어지면 되죠. 그래서 똑같은 양식의 세액낭만 없어집니다. 그런 걸 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국가가 공시해주죠. 그렇게 가는 법은.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과세로만 물건을 팔고 면세로만 물건을 팔면 좋겠지만 두 사업을 무엇하고 있다?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겸업한다 또는 겸영한다. 우리가 영업을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영을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겸영 또는 겸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을 겸업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겸업사업자는 지금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느냐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과세도 있고 면세도 같이 있으면 누가 우선이다? 과세가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과세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다 과세로만 보여요. 면세 글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100% 면세이신 분들은요. 법인 같은 경우는 아예 뭐라고 써 있다? 면세사업자라고 써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번호 가운데 몇 번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사업자 번호로도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할 수 있으시고 그중에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면세는 가운데 번호가 90번대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업자 번호 두 개를 쓸 수도 없고요. 개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사업자이면 과세가 힘이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말에 되면 일주일치 식량을 마련하시겠다고 마트에 가실 거예요. 이런 마트가 대표적인 겸용사업자예요. 고기도 팔죠. 생선도 팔죠. 과자도 팔죠. 쌀도 팔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과자나 라면은 과세품이지만 쌀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고기는 면세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번에 이마트에 가서 고기도 좀 사고 그리고 과자도 좀 사고 라면도 샀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라면은 과세라고 찍히고 고기는 면세라고 찍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내려서 받으시면 하단에 가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물품 목록이 쭉 써 있죠. 그리고 여기에 과세 물품 얼마, 면세 물품 얼마,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가가치세 얼마 있고 합계가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면세 물품은 아래 글씨가 써 있죠. 이런 표시로 되어 있는 건 면세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면세품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면세에 별을 달아주거나 이런 곱하기 표시를 해주거나 하죠. 그렇게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마트는 겸용사업자로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가 집계가 된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도 집계가 되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도 같이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건 우리 1쪽 앞장의 첫 번째 1쪽에 집계가 되고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건 세 번째 장. 이게 첫 번째 장의 앞쪽 뒤쪽, 두 번째 장의 앞쪽 뒤쪽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도 금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1, 2, 3, 4. 그래서 1쪽, 2쪽, 3쪽, 4쪽. 근데 우리가 보는 건 1쪽과 3쪽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쪽에 과세가 모이고 3쪽에 면세가 아래쪽에 모여요. 우리 어제 전산 수업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때 면세도 같이 가서 봤죠. 그래서 집계되는 자리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집니다. 그러면 겸용사업자는 누굴 발급할까요, 여러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무엇한다? 발급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증빙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도 없더라. 자,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하나. 우리가 이 간이를 얘기할 때 분명히 과세사업자 중에 일반이 있고 간이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가 면세사업자한테 간이를 자꾸 물어봐요. 면세는 간이의 관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면세사업자가 물건을 팔게 되면 상대편이 사업자면 그냥 계산서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뭐 카드로 물건 사갔다 그럼 카드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물건을 사왔는데 상대편이 면세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산서 왜 안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우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계산 못 드려요. 이럴 때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면세사업자는 금액이 얼마이든 이 사람의 매출의 수준이 얼마이든 이 사람이 어떤 규모로 가지고 있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계산서는 다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사업자만 영수증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의 규모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면세는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가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 사업자들끼리 하시면 내가 법을 잘 모르면 그거에 막 휩쓸려서 이상한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고하는 부분을 국가가 지정해 주지 않으면 막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세기간에 얼마를 팔았고 얼마를 샀는지에 대한 걸 집계할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우리가 과세기간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얼마 팔았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거기에 부가가치세 몇 프로. 그리고 사가 죽을 때 얼마 부담했다는 것도 보여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납부세액이 얼마이다. 라는 걸 집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계기간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적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3월 1일부터 학교회계들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적용하는 회사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랑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회계기간이랑 딱 일치하는 분들은 고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회계기간이란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의 회계기간은 3월 1일부터 언제까지이다? 다음 연도 익년 2월 말까지이다. 이렇게 회계기간을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가세 신고기간은 지금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를 놓고 무엇하는 것이다? 구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1년치를 신고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하겠다. 6개월로 인위적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1기, 뒤에 있는 걸 2기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그러면 얘는 처음이 1월 1일이고 끝나는 게 12월 31일인데 지금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적용하는 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그런 기능키가 개발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개발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짓게 해서 부가세 신고대 직접 넣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실 것.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저희가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인이면 다시 3개월씩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거에 대한 지금 부가세 신고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기간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회사의 회계 기간을 보니 어떻게 되어 있다?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 그러면 지금 기수를 두 개를 쪼개봤을 때 단기는 5기이고요. 단기는. 그리고 전기는 그럼 4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관점을 놓고 보면 제가 5기 거를 끝냅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들어오는 게 회계 기간의 기수 5기 거를 놓고 보게 되면 5기는 지금 현재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거니까 이 부분에 들어온 게 5기는 무슨 부분? 2022년, 아이고, 2022년도로 써야 되는데 그냥 아래쪽으로 쓸게요, 여러분. 2022년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우리 2월 말일까지는 5기에 대한 기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슨 부분? 6기는 다시 언제부터 시작해, 여러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러면 우리는 같은 해 2022년도 뭐가 될 것이다. 우리 이 부분에 들어오는 건 3월 1일부터 3월 31일 거. 그럼 여러분 기수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어떻게 취합할 건지 아셔야 되겠죠.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상용화 프로그램을 쓴다면 그 안에 기능키를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키가 있는지 확인. 근데 상용화가 다 되진 않아요. 그러면 기능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 하셔야 된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 거 직접 집계해서 부가세 신고서를 무엇 하셔야 된다. 뭔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스마트에이는 이게 가능해요. 기능키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일본계 회사들이 2월 말 결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집계는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 부속 서류가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기본 서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붙어 다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서류가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손을 대서 붙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 고민을 해보실 것. 그러니까 우린 제일 속편한 건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는 저런 고민 안 합니다. 네, 개인 사업자는 회계 기간이라는 걸 자기가 임의적으로 결정 못해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법인만 그게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인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다시 과세 기간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계속 사업자. 그럼 계속 사업자는 어떻게 부르자? 우리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다고 얘기한다.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놓고 신고하기엔 너무 양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는 세금을 집계하는 기간을 6개월로 정리한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기 과세 기간이라 부르고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2기 과세 기간은 앞에가 1기였으니까 여러분 뒤에는 하반기는 2기라고 불러주면 되죠. 그래서 2기 과세 기간은 우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실질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겠다? 1년을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보겠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2기 표현을 쓰지 않는 거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과세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 그러면 시작되는 날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과세기간 개시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기에 시작되는 날짜는 1월 1일이니까 1월 1일이 과세기간 개시일이고요.
그리고 6월 30일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6월 30일을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기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며칠일까요? 7월 1일이 과세기간 개시일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12월 31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그런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시작되는 날짜가 언제야? 그럼 개시일 물어보는 거야. 끝나는 날짜가 언제야? 그러면 종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신규 사업자이거나 폐업하는 사업자이면 이 개시일과 종료를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 사업자는 정해져 있는 날짜의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시일과 종료일을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대로 무엇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대로 치면 되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조심할 건 과세 기간을 물어봤는지, 예정 과세 기간을 물어봤는지, 확정 과세 기간을 물어봤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과세 기간이라고 했지 제가 예정 확정 얘기를 해드린 적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엄마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손 들고 질문하세요. 잘못 얘기했다고. 잘못이 아니고요. 부가세 신고 기간은 원래 6개월씩 잘라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법인은 이 6개월 너무 업무량이 많아요. 그리고 누구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세입이 또 안 들어오죠. 그래서 법인한테만 뭘 줬다? 의무 기간을 준 거예요. 개인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의무자가 붙는 건 안 하면 다 가산세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은 정확한 용어를 갖고 가셔야 돼요. 업무에서는 뭐 A를 말한 걸 내가 B로 알아듣고 B로 말한 걸 A로 알아들으면 숨어서 우리가 뭐 개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상관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시험은 정확한 용어를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여기서 끝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일반 과세자인 법인을 들어가서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건 6개월씩 나눠서 앞에 있는 걸 1기, 뒤에 있는 걸 2기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꺼번에 들어오면 너무 많은 양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국가는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법인한테만 뭘 주었다? 아, 예정과 확정이라는 걸 나눠서 가자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 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다? 의무예요, 여러분. 의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인인데 예정 신고를 안 하고 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기 과세 기간 6개월치를 한 번에 들어갔다 가산세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세액은 5천만 원이고 매입세액은 2천이었다. 그럼 납부세액이 3천이네요. 그럼 그 3천만 원을 무엇 하지 않았다?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으니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내시면 되고 그리고 납부도 안 했을 거거든요. 의무가 붙으면 세금 납부도 따라다녀요. 그럼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를 늦게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신고를 제가 안 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뭐가 된다? 지금 현재 너 이거 무신고가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신고가 되면 가산세가 20%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제가 세금 신고를 무엇하려고 안 좋은 마음을 먹고 부당이라는 부분이 붙어버리면 40%로 점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는 그 날짜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의무라는 거 기억하실 것. 그래서 예정신고 과세기간은 일기자를 붙여서 업무자는 이렇게 부릅니다. 일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또는 예정과세기간.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기 확정 과세기간 또는 신고과세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일기 예정신고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끝나는 날짜는 며칠이다? 3월 31일이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예정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부르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6월 30일은 뭐라고 불러주면 될까요? 확정이죠. 우리 뒤에 있는 걸 확정으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6월 30일은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2기도 나눠야죠, 여러분. 그래서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의 절반을 나눠서 우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예정 과세기간 또는 신고과세기간 그리고
우리 확정에 대한 것도 똑같이 이익이 확정 신고 과세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됐나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9월 30일 날 이익이 예정의 과세기간에 대한 종료일이고 12월 31일은 이익이 확정에 대한 종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에 붙는 용어들은 앞에 일기, 이기 용어만 붙는 거고 법인은 예정과 확정을 구분해서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됐어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납부는 언제 할 거냐? 신고는 언제 할 거냐? 라는 부분. 그래서 우린 신고와 납부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은 그 날짜까지 끝내라는 부분. 근데 여러분, 끝나는 날짜에 즉시 신고는 어려워요. 항상 우리는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린 1기와 2기에 대해서 끝나는 걸 종료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앞에 예정 확정 안 쓸게요. 그래서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 종료 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25일 이내.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우리는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기한인 거예요. 언제까지 끝내라. 그러다 보니 1기 예정 신고와 관련된 건 4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고 1기 확정 신고와 관련된 건 7월 25일 날 우리 무엇한다? 신고 납부하고 그리고 2기 예정과 관련된 건 언제? 10월 25일 날. 자, 그리고 2기 확정과 관련된 건 언제? 1월 25일 날. 이쪽에 써드렸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것도 회계 처리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때 무슨 부분? 지금 이 과세 기간 끝나는 날짜에 당신이 갖고 있었던 예수금과 대금을 상계 정리하고 내야 될 게 있으면 이때 낼 거야라는 원리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 시험 기준입니다. 언제? 자, 이거는 사실상 업무도 똑같은 얘기지만 12월 31일에 무슨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있더라. 당신이 갖고 있었던 부가세 예수금과 당신이 갖고 있었던 부가세 대금에 대해서 무엇해라? 정리해달라. 그런 걸 상계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걸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거를 결산이라는 문제로도 출제하는 이유가 12월 31일이 결산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업무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법인의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 납부를 4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신고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가 올바르게 다 되어 있는지 결산 때 무조건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금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서 내야 되는 돈만 남거나 또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돈만 남아야 합니다. 결산서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전 대금과 예수금 상계 정리를 올바르게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산 때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부분. 시험은 그냥 정리해 주세요라는 분계 정도만 내는 거고 전체를 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중에 그때 하셨으면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가끔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춰보시라는 거. 일반 기업보다는 세무대리인이 실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꼭 다 맞춰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 첫 번째 강좌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대가는 좀 달라요, 여러분. 금액은 제가 좀 고쳤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 법인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법인은 과세기간에 매입과 매출 또는 매입과 공급이라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과세기간은 우리 무슨 부분? 1기도 있고 2기도 있다. 1기와 2기를 어떻게 나누자? 예정이라는 과세기간이 있고 확정이라는 과세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 사고, 파는 행위가 꾸준히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입과 관련돼서 전체를 집계해 보니 나는 상품 얼마, 10,000원어치를 사왔고 부가세 대급금 나는 1,000원을 부담했더라. 그래서 현금 11,000원이 지출이 됐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부가가치 창출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가산했겠죠. 그래서 판관비도 좀 붙이고 이익도 좀 붙여서 얼마에 팔았다? 3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대변에 수익 계정인 상품 매출 3만 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물건 팔 때 반드시 무엇 하셔야 된다? 부가세를 징수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걸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한댔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3,000원이 가치회계 처리가 됐겠죠. 그리고 저는 현금 33,000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걸 분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지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우리 10월 1일부터 언제요? 12월 31일까지는 이런 분계가 수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그걸 메인 매출 전표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입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날짜가 도래하면 우리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무엇 하셔야 된다? 납부 금액이 발생했는지 환급 금액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셔서 무엇한다? 상계 정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은 1기 예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3월 31일이고요. 끝나는 날짜. 1기 확정은 6월 30일, 2기 예정은 9월 30일, 2기 확정은 12월 31일이겠죠. 그럼 그 날짜에 우리 차변에 있었던 부가세 대급분과 대변에 있었던 부가세 예수금 두 금액을 무엇한다? 상계한다고요. 이때 상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요게 전표 문제로 일반 전표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T에 우리 왜 전표 처리하는 부가세와 관련된 전표 처리하세요라는 문제에 7번 문제로 출제하는 게 이 문제인 거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그 7번 문제가 이제 요 뒤에 있는 납부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병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변에 있었던 여러분 부채를 없애려면 어느 부대에 돼요? 차변. 그럼 대변에 있었던 부채를 차변으로 보내서 상계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3,000원을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3,000원으로 기록하시고 자 그리고 차변에 있었던 부가세 대급금 우리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 정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 입력을 하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처리를 잘못하지 않았다라면 정확한 금액이 들어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하여 이 회계 처리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 부가세 예수금 3,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우리 매출세액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합계란에 집계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지금 부가세 대급금은 어디에? 매입세액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세액 마지막 란에 얼마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대로 쓰면 매출세액은 얼마가 집계되어 있고 3,000원. 매입세액은 얼마가 집계되어 있고 우리 1,000원. 됐어요, 여러분? 그럼 요거 상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봤더니 매출세액과 매입세 또는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비교해 봤더니 어떤 상황이다? 누가 더 커요, 여러분? 매출세액이 더 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가세 대급금 저 이렇게 쓸게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자, 두 개를 비교했는데 예수금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야 되는 돈이 있다가 된다는 거죠. 3,000원에서 2,000원을 뺐으니까 우리는 1,000원을 뺐으니까 우리는 2,000원만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납부 환급세액이란 자리가 있어요. 네, 그 자리에 2,000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회계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계 정리하시고 우리 납부세액은 계정과목 뭐로 간다? 미지급 세금으로 간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 이거 신고납부 기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가 신고납부 기한이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 그러면 1기 예정은 4월 25, 1기 확정은 7월 25, 2기 예정은 10월 25, 2기 확정은 다음 연도 1월 25.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납부 또는 신고 기한이고요. 그런데 회사가 납부를 이 날짜에 다 하실 수도 있고요. 미리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 납부일은 사실상 미리 냈다고 해서 뭔가 감면을 해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날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미리 내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다 기한을 내긴 합니다. 근데 납부일자 꼭 확인하셔서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시험은 다 무엇 할까요?
다 시험지에 써주겠죠, 여러분, 날짜를요. 업무는 내가 낸 날짜를 보시면 되죠. 그럼 통장에서 냈거나 또는 우리가 납부서를 뽑아서 은행 가서 직접 내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내셨거나 어쨌든 납부일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부채로 미리 계상해놨던 미지급 세금을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차변에 보내서 상계하시면 되죠. 그리고 현금으로 냈는지 보통 예금을 냈는지 당좌수표 발행해서 당좌예금 통장에서 꺼내서 냈는지 우리 대변은 누가 들어오든 들어오는 계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1년에 4번 한다고요. 그리고 매입과 공급이라는 건 끊임없이 하겠죠. 매일매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상계하는 거랑 납부하는 부분은 1년에 4번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납부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도 해야 될까요? 환급 얘기도 해봐야죠. 자, 이제 환급으로 갑니다. 그러면 과세 기간에 매입의 정보와 그리고 매출 또는 공급의 정보가 누적적으로 쌓여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구를 확인해 보니 우리 매출세액을 확인해 보니 매출세액은 얼마라고 집계되어 있다. 4,000원.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을 확인해 보니 얼마라고 집계가 되어 있다. 5,000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비교했는데 누가 더 커요, 여러분? 대급금이 더 크죠.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올 때 부담했던 금액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국가한테 우리 무엇 해야 된다? 돌려받으라겠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나온다? 환급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환급세액이란 부분에 음수가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똑같아요. 납부 환급세액짜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난에 양수가 뜨면 납부이고 음수가 뜨면 환급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우리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면 며칠이에요, 여러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그때 무엇 하신다?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느 변에 있었던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보시면 대변에 있었던 부가세 예수금 차변으로 보내서 상계하고 그리고 차변에 있었던 부가세 대급금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합니다. 그리고 환급세액은 뭐로 정리한다? 미수금 정리합니다. 됐어요. 미수금. 자, 그럼 이 미수금 정리했던 건 통장에 즉시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고 기한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신고 기한은 언제죠? 4월 25일이 있고요. 그리고 7월 25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며칠 있죠, 여러분? 우리 10월 25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며칠이 있다? 1월 25일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환급은요. 예정건 환급 안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예정건 확정에 반영을 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세무에서는 냈어요. 전산세무에서는. 근데 전제를 다 깔아줬어요. 내가 예정 때 이런 회계처리를 했는데 미수금이 이만큼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확정 때 무슨 분 내야 되는 세금이랑 정리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급이 있다라고 하면 요 환급세액은 언제 돌려받는 것이다? 확정에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를 하고도 부가세 신고서에 환급 금액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이 있겠죠.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며칠이다? 30일 이내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은 30일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1기건 언제 들어온다? 8월에 돈을 받았다고 표현하고요. 2기건 2월에 돈을 받았다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짜에 저는 현금이라고 써드렸지만 사실상 현금으로 주는 국세청은 없습니다. 전부 다 통장에 꽂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분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환급계좌 들어오는 것도 회사 등록할 때 어디다 넣어놓으면 여기 들어와요라고 보여드렸죠.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부분 기록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수금 통장에 들어왔으니 상계 정리하고 돈 들어왔다고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요게 이제 저희가 뒤에 가면 뭘 얘기할 것이다. 이게 일반 환급이에요. 조기 환급은 이거보다 더 빨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기 환급이 가능한 회사에 여러분 입사하면 1년에 부가세 신고를 12번을 하기도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에요. 가능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회사 가보시면
그들이 팔고 있는 물품의 금액이 커요. 비싸다는 얘기고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묶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매월 바쁜 것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 거 2월 25일에, 2월 달 거 3월 25일에, 3월 달 거 4월 25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본 개념을 배우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적용이 되면 1월 달 거 25일에 2월 25일에 신고해서 3월 달에 돈 받고 2월 달 거 3월 25일에 신고해서 4월 달에 돈 받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매달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기 환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환급이 되면 30일이 아니고요. 신고한 기준의 날짜가 있겠죠. 그 기한을 기준으로 이 15일이에요. 돈이 더 빨리 들어옵니다. 그걸 이론에서 내는 거예요. 이론에서. 그래서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근데 조기 환급은 확정이라는 표현 안 써요. 제가 매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조기와 관련된 신고 기한이 있을 거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15일 이내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건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신고납부에 가면 일반 환급, 조기 환급 다시 얘기할 거라서. 그래서 회계 처리는 최소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하실 때 시험에서 안 내는 문제 중에 정리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왜 쉽냐면 지금처럼 딱 떨어지는 금액을 줘요. 내가 4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팔았고 5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사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짜투리가 없는 거죠. 다 000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실제 현실에 가보면 우리 52,426원짜리를 샀고 거기에 10%인 5,242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세 부분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1단위가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게 무엇을 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땐 대부분 여러분 10단위로 가잖아요. 1단위까지 세금 안 내요. 10단위에서 끊어져요. 그럼 제가 내야 되는 세금이 5,242원이면 우리는 얼마만 낸다? 5,240원까지밖에 안 낸다고요. 그래서 2원은 안 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는 다 맞춰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써드린 부분.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을 하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10단위까지만 무엇하더라? 납부하거나 환급을 하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1단위에 대한 절사액이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수차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단수차액. 그럼 이거 뭐로 처리하느냐? 우리 영업의 수익 계정인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손해보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손실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자비익의 반대편은 잡손실이잖아요. 자,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 중에 또 누가 등장하기도 하더라. 저희가 세금을 덜 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불법을 해서 세금을 덜 내는 게 아니고요. 무슨 부분 때문에 우리 세액 공제를 받거나 세액 감면을 받았다라는 게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감면받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요. 세액 공제 부분이 거의 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의 대표적인 게 전자신고 세액 공제예요. 그러면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서를 페이퍼로 다 출력하고 그 출력된 페이퍼를 들고 어디에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나는 국세청 홈택스 서버에 들어가서 직접 신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전자신고입니다.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기업이 직접 신고한 것만 해줘요. 그래서 실무자들 수업할 때 세무대리인이 다 대상이었다. 그러면 대리인들 이거 언제 받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세무대리는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자잖아요. 그러면 세무대리는 다 전자신고해요. 그럼 그분들이 홈택스에 가서 신고하는 건 기업이 신고했다는 정보가 아니라 세무사 누가 대리를 해서 신고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못 받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무대리인 쪽에 출근하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란은 항상 공란입니다. 근데 기업에서 무슨 부분 자체 신고를 하고 있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했다? 그럼 내가 챙겨서 얼마를
확정신고 때마다 10,000원. 그러면 1기 때 10,000원, 2기 때 10,000원. 그래서 1년에 2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세금 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로 처리하느냐? 그것도 자부이익입니다. 됐을까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전산시험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입력하는 문제 내냐고 물어보신다면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서를 줍니다. 누가 신고한다고? 기업이 직접 전자신고한다. 그렇게만 써줘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 직접 뭐 하셔야 돼요? 확정이지? 10,000원 꼭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정 때는 안 돼요. 확정 때만 받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뭐가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금 신고를 잘못 쌀 수도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련된 세금 계산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산세가 나오겠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그럼 그거 뭐로 처리하느냐? 우리 재무회계 때 분기 문제 풀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금과 공과에 해당이 된다고? 네, 그래서 세금과 공과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시험 보러 갔더니 쟤를 잡손실로 쓰라고 시험지에 계정 과목을 써줬다. 의심하지 말고 그냥 써라. 근데 저 그거 권장 안 한다고 했죠. 관습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무슨 부분 때문에 이게 법인세 신고할 때 세금으로 인정이 되느냐, 공과금으로 인정이 됐냐라는 걸 무엇 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가산세는 내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 돈은 나갔으니까 우린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숨기고 싶어서 썼던 게 잡손실이라고 했어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회사가 관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뜯어고칠 수 없다겠어요. 내가 선임이 아닌 이상. 그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세금과 공과가 맞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잡손실한 표현이 없으면 무조건 세금과 공과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세금과 공과예요. 잡손실이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라고 알아두실 것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 회계 처리하는 부분은 약식으로 몇 페이지에 또 써드렸냐면 우리 전산회계 1급 교재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전산회계 1급 교재는 441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에 대한 세계 정리분계라고 써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441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약식으로 표시해드렸고 저는 지금 무슨 부분 저는 기본적인 예제를 드리면서 그냥 분계 처리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위에 금액을 대급금 얼마, 예수금 얼마 이렇게 써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산회계 1급 교재 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고 그 분계 같이 하실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 보면서.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험에서도 냈으면 전 좋겠어요. 내는 게 맞아요. 아니 부가세를 배웠는데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상대 정리도 못하고 납부분계도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구장창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문제만 자꾸 내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안 되는 담당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AT가 정말 많이 내는 거예요. 6번 시험에 6번 낼 정도로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낸 부분. 전사는 그 정도의 빈도가 안 돼요. 네, 그게 또 시험의 차이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넘어갈게요. 과세 기간에 개인 사업자에 가시면 일반 과세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우리 과세 기간 2개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정에 뭐가 없다. 신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1기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 과세 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건 동일하겠죠? 그리고 예정 신고 기간에 이들은 고지서를 세무서가 줍니다. 내 관할지 세무서에서 우리 사업장으로 우편이 옵니다. 무슨 부분? 부가가치세 내세요라고 하는 고지서가. 그런 걸 고지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 고지가 원칙. 됐어요. 그래서 우리 1기 예정 고지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고 그 부분에 고지서를 받으면 우리는 4월 25일까지 무엇 하시면 된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얘기할 때 고지 납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지서 받았는데 제가 고지 납부 안 했어요? 가산세 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산세가 있어요, 여러분. 다 붙습니다. 신고 위반한 것도 당연히 가산세가 있다면 고지서 받고 돈 안 내시는 것도 당연히 가산세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게 우편이 늦게 도착했다? 그럴 일 거의 없어요, 요즘엔. 대부분 15일까지는 다 도착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도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예정 때 신고한 적이 없으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과세 기간 전체를 집계해서 우리는 언제? 7월 25일에
확정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요. 매번 과세 기간 입력하라고 하면 어떻게 낼까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3개월 단위로 계속 넣어서 부가세 신고서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법인도 하나 갖고 있고요. 개인도 하나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가세 신고서를 세팅하라고 했더니 이러고 계세요. 자, 저희 이번에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한답니다. 자, 요 날짜 기준이에요. 그럼 법인은 1월 1일부터 3월 30일 걸 4월 30일 날 4월 25일 날 신고했을 거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걸 집계해서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개인 사업자 하나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 6월 30일을 무엇 하셔야 된다? 기간으로 입력하시고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근데 이게 법인을 너무 공부 많이 하셔서 개인에 가서 스스로 이렇게 넣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본인 스스로가 넣고 있어요. 그러면 3개월치가 집계가 안 된 상태로 신고가 들어가 버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과소 신고했겠네요. 근데 또 가산세 내겠죠? 그러니까 이 과세 기간을 배우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론에서 배우셨는데 전산에 가면 이론을 차에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꼭 확인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기간 넣는 거. 부속서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속서류 작성할 때도 기간 넣는 자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조회 기간이든 과세 기간이든 어쨌든 기간을 넣을 거니까 그 기간에 법인 개인 반드시 구분해서 입력하는 거 실수하지 마실 것. 정말 많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2기도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정 고지 기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고지서를 받아서 10월 25일 날 2기 예정 고지에 대한 걸 납부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2기 과세 기간에 대해서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1월 25일에 확정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 신고 납부 때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에 대한 예정 기간에 대한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가 아니라 고지 납부가 원칙이다. 이렇게 배워요. 법인은 뭐라고 배울 거고요? 신고가 원칙이다. 이렇게 배울 거고요. 자, 그다음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개인밖에 없다겠죠,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간이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런데 자, 신고는 한 번 하지만 이들도 뭐가 있다? 예정 고지 기간이 있습니다. 또는 예정 부가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라는 표현도 써요, 여러분. 고지와 부가가 뭐 똑같은 의미겠지만 그래서 세무서가 1월 1일부터 언제 6월 30일까지를 예정 고지 또는 부가 기간으로 보아서 우리 언제 7월 15일까지 고지서가 올 거고요. 그리고 그 고지서를 가지고 7월 25일까지 무엇 해야 된다? 고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분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예정 고지가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그게 이론에서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개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이과세자도 있다. 다만 기간이 몇 개월이다? 6개월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 될 거고요. 그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언제? 다음 연도 1월 25일에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자, 그 다음 이제 신규 사업자입니다. 자, 신규 사업자는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처음 낸 사람.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신규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 사업 언제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사업 개시일. 그래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짜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본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무엇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미리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 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사업자 등록할 때 등록일이 나올 거예요.
또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신청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일 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그럼 제가 사업 개시를 며칠 날 했다? 3월 1일 날 했다라고 하면 우리 1기 과세기간의 끝나는 날짜는 언제이다? 여러분 6월 30일이잖아요. 그죠? 확정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사업 개시한 3월 1일부터 우리 1기 과세기간 끝나는 종료일 6월 30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됐을까요? 다만 법인이었다라고 하면 무엇 할 것이다? 법인이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25일 날 예정 신고를 할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법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세기간은 원래 6개월씩 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는 게 맞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과세기간을 물어봐요. 근데 예정으로 물어봤네? 법인이라고 얘기했네? 그럼 반드시 지금 무슨 부분? 3월 1일 개시일부터 언제? 예정 신고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 언제였어요? 3월 31일이었잖아요. 그 날짜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또 그런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과세기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자까지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 폐업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폐업은 회사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더 이상 이 사업을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나오는 부분, 그걸 우리가 폐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폐업은 끝나는 날짜가 달라지는 거. 우리 조금 전에 뭐 알려드렸었냐면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을 새로 시작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새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끝나는 날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끝나는 거니까 뒤의 날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시작하는 날짜가 회사마다 다 제각기겠죠. 그리고 요 사업 개시일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회사 등록할 때 회기기간 입력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폐업하겠다라는 부분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 거냐면 우리가 회사 등록에 가면 시작하는 부분은 그대로 고정값이고요. 끝나는 자리 있죠. 그 자리가 실제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폐업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사 등록에도 폐업했다라는 거 넣어주셔야 돼요. 거기에 또 부가세 신고 때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가셔라. 그럼 제가 1기 과세기간에 폐업했다. 그러면 1월 1일은 고정값이겠죠. 뒤에 날짜가 달라진다는 거고, 내가 2기 과세기간에 폐업했다. 그럼 7월 1일자는 동일할 거고요. 뒤에 끝나는 날짜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겠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며칠 날 폐업했다고 가정을 드린 거냐면 나는 6월 25일 날 무엇을 하였다. 폐업을 6월 25일이 아니라 5월 10일 날 폐업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과세기간은 언제?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부터요. 5월 10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언제 하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폐업하는 날짜를 가지고 25일 이내에 신고해라 이렇게 구법은 그랬었어요. 예전의 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날짜 카운트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이 법령을 아예 바꿔버렸죠. 어떻게? 폐업일이 속하는 날이 있지 않느냐. 그 날짜가 속한 달에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가시면 돼요. 5월에 폐업했다? 6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요. 6월에 폐업했다? 그럼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날 폐업했는지 일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5월 10일 날 폐업을 하게 되면 10일까지가 과세기간,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6월 25일까지 폐업한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끝내야 됩니다. 이거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이 7월 25일 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대리인들이요, 일을 조금 편리하게 하려고 이제 나한테 일을 맡겼던 회사의 대표이사들이겠죠. 네, 특히나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워낙에 신규 사업도 많고 폐업도 많거든요. 그럼 전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폐업할 거다. 그러면 제가 담당자면 일을 한 날짜에 가고 싶으니까 무슨 분, 아, 사장님 지금 급하신 거 아니죠? 그러면 그냥 6월에 폐업하신 거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5월에 전화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 달 더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그냥 6월에 폐업을 하고 7월 25일 날 모든 사업장들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그 폐업한 회사 거도 같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건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네, 강요할 수는 없으시고 다만 이제 그런 편리성을 좀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 폐업이 진행이 되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 거냐면, 자, 우리 앞에서 신규 사업자 얘기할 때 내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데도 법령에 갔더니 나 사업자 등록 미리 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사업이 개시가 되면 그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신규 사업자는 그냥 개시 안 했어도 사전 등록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업 개시 전에 사전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아, 그럼 국세청에 그냥 두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사업 시작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실적 신고가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라는 부분에 과세 기간을 배울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매출이 있었는지 매입이 있었는지 신고가 들어가죠. 그래서 대부분 실적 신고가 있다라고 해요. 가끔 이렇게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미리 하신 분들은요. 실적이 없기도 해요. 실적이. 자, 그리고 실적이 없으면 이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무실적자라고 하거든요. 무실적. 자, 그런데 자, 요거 조심하실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교육생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교육받는 기관에. 근데 이분이 세무대리인 쪽으로 취업을 나가시려고 되게 무던히 노력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취업이 잘 안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과정에 들어오시기 전에 세무 2급까지는 취득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들은 건 본인이 부족했던 거 충족해 가시려고 사실상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건 교육이 수료하는 즈음에 정말로 취업이 됐어요. 본인이 가고자 했던 대리인 쪽으로. 그래서 이제 취업을 나갔고 저도 지금 한 2달 정도 연락이 안 됐는데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요 실수가 좀 있으셨더라고요. 저한테 질의가 왔었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 무실적자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해요. 근데 이 무실적에서 무슨 신고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신고를 안 한다는 거 일단 제 잘못됐다 그냥 신고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요.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정말 실적이 없다. 그러면 무실적 신고라는 걸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무실적이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고도 한다는 거예요. 아예 홈택스에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홈택스에 가면 무실적 신고라는 걸 선택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 무실적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기록돼서 납부 환급세액으로 결론이 끝나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무실적을 다 매출만 봤던 거죠. 그래서 매출이 없다고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톡이 와서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을 영유라는 의미만 따져보시고 매입 쪽 자료는 하나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 무실적이란 부분이요. 매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서식을 설명할 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했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매입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는 이유가 뭐다. 아, 나 직기부품 사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게시되는 날짜는 법에 갔더니 너가 물건 만들어? 그러면 제품이 제조를 시작하는 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제품 제조를 시작하려면 기계도 들어야 되고 이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 들어오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낸다고 문제가 되냐고요. 인허가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들 아니면 미리 내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실제 매출은 없지만 누구는 있을까요? 기계도 샀고 달달이 내는 임차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매입자료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실적을 자꾸 매출 포인트를 맞추시면 안 돼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입 자료 신고가 안 들어갔고 회계 기간도 바뀌었다? 사단 납니다. 왜 사단이 나냐면 우리가 그게 신고 자료 들어가서 우리 지금 내가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세 다 무엇 하셔야 돼요? 다 돌려받으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자산까지 있었다? 그러면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결론적으로는 내가 회계 자료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등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 없이 회계 처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면 환급세액을 무엇하는 것이다? 공제를 받는 거죠. 근데 부가세 매입 자료 하나도 없이 신고를 다 무실적으로만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는 사가지고 온 거 다 정리했는데 무슨 부분? 다 비용 정리했다. 다 자산 정리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공제를 받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실적이라는 것도 검토해 보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무실적이란 부분이 매입 매출이 다 없을 수도 있고 매입만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매입 매출 다 없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고 나서 다음 연도 5월에 지금 이 사람 매입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 매출 자료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무실적으로 신고가 된 상태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 말고 다른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수익은 없지만 쓴 돈은 다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는 결손이 난다라고 배우셨잖아요. 재무회계에서. 그러면 그 결손은 다음 연도에 가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깎아먹고 세금을 덜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 무실적이니까 나 신고하지 말래 나 안 할래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 비용을 다음 연도에 처리할 수 있느냐?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신고라는 건 항상 검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뒤에서는 아마 할 얘기는 없을 겁니다. 무실적 얘기는.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자,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볼 거냐? 자, 등록일 또는 등록 신청일이 시작일자죠. 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보아서 우리 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니하게 되는 날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셔야 되겠죠? 글을 줬으니까 그 글에 맞춰서 본인이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사람이 사업한다 안 한다라는 걸 어떻게 체크한다. 자,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더라 라고 얘기하면 너 왜 실적이 없어라고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실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정당하지 않으면 무엇한다? 너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지? 정리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준값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실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아예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 놓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해야죠. 그냥 무제한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등록증이 나간 거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이 없어도 매입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 자료가 있다는 건 얘가 지금 매출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직 물건을 못 팔았거나 또는 매입 자료는 있는데 그 매입과 관련돼서 사업장을 아직도 무엇하고 있다? 꾸미고 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부분? 우리는 매출이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정당한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 써드린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은 사실상 1번을 거의 주로 출제합니다. 네, 1번을 거의 주로 출제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도 폐업일자 기록해서 신고합니다. 회사 등록도 폐업일자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자, 과세 유형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과세 유형 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자는 다시 무슨 사업자? 일반 과세자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간이
과세자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법인은 이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 유형 변경이라고 하는 건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형이 변경이 됐어요. 제가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개인이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과 간이를 구분하는 개인 사업자의 규모는 얼마이다? 8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값을 놓고요. 8천만 원 미만의, 아니 8천만 원 이상이면 어디에 속하고요? 일반 과세자. 8천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면 간이 과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매출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매출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뭐가 된다?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전산 실무할 때 사업자 등록증 양식 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써 있고 여기 가로치고 누구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법인 사업자라고 써 있는 거고 그리고 법인 중에 100% 면세는 아예 면세자 글씨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개인은 이 자리가 뭐로 들어온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이렇게 나 들어온 거예요. 사업자 번호라는 거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면세는 제가 개인은 90번대를 쓴다라고 했지만 지금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된 과세사업자는 우리 실질적으로 79번까지 쓰는 거잖아요. 어디부터? 01번부터. 그러면 이 번호가 둘 다 똑같은 번호 써요. 그러면 일반인지 간이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 가로친 글씨에 개인 사업자는 일반인지 간이인지 기록이 된다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간이 사업자였었는데 매출 규모가 커졌다. 증대됐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간이었었다. 그런데 우리 금년도에는 우리 전년도에 매출을 집계해 보니 왜냐면 우리 여러분 간이와 일반 과세자 구분할 때 제가 간이 과세자 어떻게 써드렸어요? 직전년도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 기준은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건 다음 연도 5월 말일에 합니다. 5월 말일까지. 그럼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월 말일까지 신고가 끝나야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법의 적용의 시기가 항상 7월인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 전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간이었는데 제가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매출 금액을 다 집계를 해보니 저는 9,500만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간이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8천만 원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바뀌어야 되고요. 반대로 제가 일반 과세자 개인 사업자였어요. 그런데 매출이 좀 떨어졌다. 사실상 개인들 매출 떨어지신 분들도 꽤 많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더 어렵고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였다가 뭐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간이 과세자로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기존에 2021년도 세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4,800만 원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게 8천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에서 간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간이로 들어온 사람도 상당히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이요. 통지가 오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교체가 됩니다. 일반이었던 게 간이로, 간이었던 게 일반으로. 이해되셨어요? 사업자 번호는 안 바뀌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가로쳐져 있는 글씨가 바뀐다고요. 그게 과세 유형 변경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여기 1번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저는 지금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일반 과세자 간이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전 기존에 매출 금액이 1억이라고 그냥 쓸게요, 여러분. 1억. 그런데 1억이었던 사람이 매출 규모가 우리 줄었다. 그래서 7,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8천만 원 미만이니까 간이로 과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일반이 간이로 바뀐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과세 기간의 시작은 언제부터이냐? 자, 지금 이렇게 바뀐 사람은요. 이렇게 바뀐 사람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는 12월 3,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12월이 아니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요.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써드렸죠.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는 뭐가 된다? 간이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저는 7월 1일자가 되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무엇 하셔야 된다? 6월 3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하고 그리고 회사 등록에 가서 나는 사업자 등록의 성격은 우리 개인은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뭐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개인을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당신이 일반 과세자입니까? 간이 과세자입니까? 면세 사업자입니까? 이거 선택하는 버튼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과세라고 하는 자리가 아예 있어요. 오른쪽 화면에. 그러면 저는 일반으로 6월 달까지 신고를 끝내고 신고가 끝난 다음 곧바로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는 간이과세들 형태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것도 상황이 달라진 거라고 보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간이과세자였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건 금년법으로 얘기를 할게요. 금년법으로. 자, 지금 현재 그냥 금년법이라고 생각해 저는 8천만 원 기준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도의 법이 8천만 원 기준 금액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8천만 원 미만에 있으면 간이로 인정이 되고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7천만 원의 금액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금액을 정리하고 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 끝나고 나서 보니 나는 뭐라고 얘기하더라. 당신요 매출이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돼요, 여러분? 우리 8천만 원 미만까지만 간이었는데 1억 2천이 되니까 일반 과세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우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언제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무엇으로 신고한다? 이제 일반과세자 신고서로 바꿔야 돼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도 7월 1일자로 이 내용을 파악할 거니까 무엇 하셔야 된다.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7월 1일자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대부분들이 지금 무슨 부분? 간이과세자 신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신고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7월 1일자부터 일반과세자로 가는 거니까 저희 이렇게 중간에 일반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여기 써 있는 6월 30일까지 무조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끝내야 됩니다. 다음 연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연도 우리가 앞에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배울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거 1년치를 하는 분들은 중간에 이 과세 유형이 안 바뀌는 사람이나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을 가지고 다음 연도 언제 신고한다?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확정을 해주시면 되지만 이렇게 중간에 과세 기간이 바뀌면 바뀌는 시점에 잘라서 끝난 거는 신고를 끝내셔야 된다고요. 안 하시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신 분들은 반드시 무엇 해주셔라. 일단 7월 25일 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6개월치를 끝내라.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회사 등록에 가서 일반과세자로 바꿔놓으시고 일반과세자로 자료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부가세 무엇 하셔라. 신고서 세팅해서 무엇 하셔야 된다. 올 6개월치 신고를 1월 25일 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부분. 그리고 제가 지금 바뀐 법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보셔야 될 게 금년도가 이제 왜 논란이었냐면 이런 원래 4,800이었다가 뭐로 바뀌었어요? 8,0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8,000의 적용 시점이 언제라고요? 그 법은 7월 1일자부터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령이. 7월 1일자부터 8천만 원 기준으로 가겠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전년도법인 거예요. 그럼 전년도법이면 4,8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따져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의 시기가
1월 1일부터입니다. 라고 하시면 좋은데 이 부분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8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준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땐 전년도의 기준이 4,800이었으니까 간이로 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바뀐 법으로 보는 부분은 8천만 원이지만 금년도는 4,800도 고려를 했어야 됐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게 법의 적용 시기를 꼭 확인하실 거. 그러니까 내년은 고민거리가 없죠. 내년은 무조건 다 뭐예요? 다 8천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올해는 상반기 부분의 기준은 4,800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8천으로 카운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라. 됐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험에서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네, 시험에서 이 문제를 깊이 내지 않아요. 이론으로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는 필요해요. 개인 사업자들이 정말 많아요. 법인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나온 부분. 제가 그래서 이거 일부러 안 고쳤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다음에 수업할 땐 저도 이거 8천으로 고쳐버리겠죠. 네, 이번에는 일부러 안 고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8천으로 기억해 주세요. 8천으로. 저는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4,800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자, 간이과세 포기입니다. 그럼 간이과세 포기는요. 아까 과세 유형은 내가 간이과세 안 하고 일반과세자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매출의 규모, 소위 말해서 공급대가 금액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도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간이과세 포기는 본인이 원래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 하겠다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세무서에.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간이과세 포기로 인해서 끝나는 부분. 근데 이걸 구태여 왜 간이과세 포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간이과세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내 매출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처를 물어봤더니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거의 대부분 다 개인 고객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 고객, 여러분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 고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그만 분식집을 하나 열어요. 그럼 이런 분식집은 대부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오겠죠. 그리고 밥 먹고 가는 것처럼 떡볶이 얼마 먹고 돈 내고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매출이 크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간이로 대부분 먼저 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무슨 부분이 이 간이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고객들이 점차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부분? 저희 증빙이요. 세금 계산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이과세자도 이제 4,800만 원이 무엇하면 넘어가면 8천만 원까지 사이에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라고 했으니까 사실 가능한 일이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대편들이 자꾸 사업자 거래가 많아지면 세금 계산서 요구자가 많아지니까 본인 스스로가 세무서에 간이과세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요.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일반 과세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간이과세자 4,800 아래쪽은 영수증 발급, 4,800 이상자부터 8천만 원 사이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이렇게 구분해 준 게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상대편이 신용카드로 긁었다? 그럼 신용카드 영수증 주면 되는 거고요. 현금 영수증 발급해달라?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가 포기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간이과세 포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지금 드린 예시 문구 보시면 나는 간이과세 포기를 며칠 날 했다? 3월 5일 날 포기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신고를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3월 5일 날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관이과세 포기일이 속한 날의 말일까지는 여러분 여기가 말일이죠? 네, 말일까지는 무엇으로 보고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보고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그러면 4월 1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달 1일이죠? 네, 다음 달 1일부터는 뭐가 된다? 일반 과세자가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일반 과세자 과세기간이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럼 말일까지 맞죠? 자, 그리고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뭐로 본다? 일반 과세자.
그럼 우리는 깔끔하게 언제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6월 30일에 포기하는 게 더 속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강제성을 띠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무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면 이게 쿠태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포기하는 게요. 증빙에 아니 그럼 그 단말기가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 아니어도 신용카드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4,800만 원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영수증밖에 못 주잖아요. 근데 상대편이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했던 건 본인들이 사가는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그거 매입세 공제받고 싶은 거거든요. 매입세 공제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여러분. 내가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게 경비의 성격이었다. 그럼 경비율이 떨어져요. 회사는 경비율을 떨어뜨리고 싶지 경비율을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복리후생비 50만 원이 들어갔다. 부가세는 별도이다. 그럼 제가 매입세 공제를 안 받으면 복리후생비 55만 원으로 경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5만 원을 공제 받는 거로 정리가 되면 50만 원만 복리후생비잖아요. 그럼 경비율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거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상당히 그런 업무들을 잘하는 회사는 아주 소액인 것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일일이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전부 다 체크해서 받아요. 그런데 회사가 이제 종업원 좀 게으르면 그게 싫거든요. 안 해요. 근데 회사에 가서 들쩍들쩍 해봤더니 이런 큰 금액도 다 안 받았어?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듣고 가시는 거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이거 체크해서 이렇게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받죠라고 여러분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기존의 전임자는 안 했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내는 부가세도 줄죠? 납부세액도? 그리고 경비율도 떨어지죠. 회사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잖아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제 선임이 있으면 자기가 일을 잘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할 수 있는 부분의 얘기들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회계직이 가끔은 좀 곤란한 입장들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포기를 구태야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하고 거래할 땐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요거는 벌써 앞에 이제 큰 그림 보여드릴 때 다 끝난 얘기죠, 여러분.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6개월씩 보는 게 맞지만 그게 너무 모호하더라, 너무 길더라. 그래서 우리는 3개월을 잘라서 앞부분을 뭐로 주겠다?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계속사업자는 1기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이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뒤에 있는 거, 우리 3개월은 뭐라고 불러주면 된다? 확정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 신고 기간이다 또는 과세 기간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신고라는 부분에 용어가 들어왔다는 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게 누구이다?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 그럼 종료일은 언제? 3월 31일, 9월 30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25일 이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신고와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예정신고 납부라고 한다. 의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가산세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신규 사업자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예정신고 기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무슨 부분, 저희는 과세 기간 전체를 놓고 봤어요 라고 했는데 법인이면 어떻게 된다? 3월 1일 날 사업 개시를 했다라면 3월 31일까지 무슨 부분,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렸던 게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건 법인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하나 부연 설명할 거예요. 이런 법인도요. 금년도부터 그세법은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법인도 예정 신고가 아니라 예정 고지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고지서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개인처럼. 그래서 그 기준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언제부터 그걸 해라? 금년도부터요. 그러니까 법은 작년에 바뀌었는데 시행의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 기준 금액이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지서 받는 법인도 현재 생겼다는 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건, 그럼 법인이 1월부터 3월달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개인처럼 과세기간 입력할 때 몇 개월을 입력해야 된다? 6개월을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 배우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증에 가면 정말 맹목적이에요. 그냥 막 치거든요. 그런데 따져보셔야 돼요. 과세기간도 우리가 자료 입력했던 거 집계하는 거고 그 기간이 부가세 신고서에 찍혀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실 것.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교재 23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